네, 오늘장 이슈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나오셨고요. 또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의 환호가 오늘은 다소 좀 불안합니다.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또 사뭇 바뀌었어요. 지금 휴전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또 바레인을 레바논을 공습했고 여기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도 지금 미국과 이란이 또 으르렁대고 있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불안한 휴전의 이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이란이 휴전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는 선박수를 15척 이하로 제한한다라는 거죠. 이거 완전한 개방이 아니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차장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일단 호르무즈의 즉각적인 이제 개방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공동 징수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협상의 한 빌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도 15척 이제 제한을 한 사항은 적어도 이제 2주 안에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협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좀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란의 대답은 오늘 15척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면 향후에 그 레바논 그 헤즈볼라와 관련된 이스라엘 이런 전쟁 이슈가 관련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같이 받는다? 와,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언급을 또 하면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우선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의 출구 전략을 공동징수로 어느 정도는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란이라는 국가와 미국이 같이 친밀하게 지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동안에 같이 라포를 쌓아왔던 국가들,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사실 이란과의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꼬임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동징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도 산유국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함과 동시에 여기 두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관련된 수입을 꾸준히 얻어가겠다라는 걸 어필하고 어느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수행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진 않고 그래서 실무단에서 바라봤을 땐 협상 카드로서 하나 정도는 쟁여놓은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지 이걸 통해서 관세 수입을 대체한다던가 지금 재정 적자의 불안감을 대체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연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실질적 현실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진 않지만 하나의 협상 카드로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통행료를 공동으로 받는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고집불통, 독자 노선을 많이 걸어온 터라 이걸 또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짚어볼 거 유가는 그럼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일단 어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니까 유가가 또 뚝 떨어졌거든요. 오늘 불안한 모습 보니까 오늘 또 좀 올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을까요, 차장님? 그렇죠.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레바논 이슈도 나오면서 이제 지금 현재 99달러까지 WTI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처음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종전에 관련된 좀 근접한 흐름까지 저는 이제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슈가 조금 하나둘씩 이제 부각되면서 결국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제 그 벤스 부통령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좀 강경하게 나온 흐름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톤 다운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란도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흐름으로 좀 닥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은 결국 유가에 대한 방향은 90달러나 아니면 100달러 수준 내에서 밴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처럼 110달러 이상까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도 어느 정도 지칠 지친 상황이고 미국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쟁이 좀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아까 15척 이하까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이걸 어느 정도 기준선을 좀 만들어 놨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0 이상까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휴전 합의 소식 전해지고 나서 $90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사실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휴전이 2주 동안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베스트 시나리오고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그 베스트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으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이 내걸었던 카드, 미국이 원하는 카드에 괴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이 괴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은 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무단의 시간인데 그 세부 조율 과정에서 노이즈는 당연히 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까지 왔을 때 사실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 베팅을 하면 어느 정도는 2주 동안의 휴전이 진행이 되면서 순식간에 $80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베팅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이란의 어떤 협상의 갈등이 생기면서 뛰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네. 아래쪽으로 베팅했던 부분에 대한 숏 포지션이 다시 한번 좀 되감기면서 리와인드되는 과정 속에서의 유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졌던 상황이고 2주라는 기간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도 90일, 트럼프 1기 때도 약속했던 그 기간을 지키면서 그 이후에 협정을 진행했던 그 경우는 많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2주의 어떤 시나리오에 방점을 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꾸준하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의 수급적인 이슈와 그다음 옵션적인 어떤 베팅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포지션이 꺾이는 그 어떤 꼬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90과 100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를 계속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기습작전이 전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타격이라든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위협으로 해석이 되죠. 지금 후티 반군은 홍해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홍해까지도 만약에 점령이 된다면 통항이 안 된다면 유가는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 후티 반군의 이 입장은 사실 조금 더 걱정이 커지는 뉴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물가지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2.8% 나왔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8%보다 살짝 높게 나오거나 MO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상치랑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 관련된 노이즈가 유입되면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버리고 지금 미국이 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발행해야 되는 채권은 그때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에 맞춰서 발행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높아진 금리 수준에 맞는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가 자극되면 안 되는 국면인데 물가 상승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와 부합되는 수준에서 기록됐다라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한 곱이 넘겼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유효하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많이 했었지만 예. 지금 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고용과 물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예상 수준 범주에서의 식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시장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전쟁 이슈가 끝나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라인으로 돌아간다면 소프트 랜딩과 AI 관련된 생산성 혁성 이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베팅을 언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을 뿐이지 여기에 추가적인 고민거리를 안기지는 않았다 정도의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도 2월 PC 코멘트 간단하게 해주시죠. 뭐 일단은 2월보다 3월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부합을 했었고 물론 내일 CPI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소득이나 이제 소비에 대한 부진들이 좀 지속되어 왔고 그러면서 고용에 대한 좀 안정화되는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좀 크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이제 CPI가 대략 한 3.1에서 3.3%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 아마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했고요. 오늘 개장 상황 초반이긴 하지만 뭐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휴전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월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마존에서 이제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그동안 이제 우려되어 왔던 그 캐펙 투자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실시켜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뭐 아마존닷컴이나 이제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조금 우려들이 해소되는 좀 측면에서 주가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일 만약에 CPI나 실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스닥 쪽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반등들이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원님께도 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최근 장 상황 보면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사실 장 초반에는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먼저 뿜고요. 부정적으로 나오면 반대로 그전의 차익 실현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광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상황에서 우리가 의미를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하락장은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휴전 관련 내러티브가 약간 훼손됐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 건데 이 반납하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력을 보이는 섹터가 무엇이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는 섹터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저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 쪽, 광통신 쪽은 어느 정도는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믿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던가 관련된 이제 테마성이 강했던 그런 테마들은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뉴스플로우 하나하나에 반응하지는 말고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유의미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M7 중에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AI 칩 무빈 출시가 좀 지연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차장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루빈 이게 지연 이슈가 결국 HBM4 쪽으로 이제 그 재설계 이슈가 시장에서 좀 부각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런 우려들을 마이크론에도 얘기를 해왔었고 SK 하이닉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베스다이 쪽에 대한 이제 그런 설계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 오늘 이제 UBS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시시켜주는 이미 베스다이 관련해서는 이미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재설계가 좀 완료되어 왔다고 좀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HBM4는 5월쯤이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4월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은 그런 영향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루빈 칩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거고 이미 2월 3월부터는 HBM4 쪽은 이미 초도 물량들은 이미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또 이제 파이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블랙일 칩 한참 개발할 때도 사실 발열 이슈라든지 재설계 이슈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뭐 있었고 이제 여기에 따른 뭐 연기 전망이라든지 출시 연기 전망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노이즈였나. 근데 지금도 비슷한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이. 비슷하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루빈에 대한 출시를 지연했다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칩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보완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블랙엘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의 수요 회수가 100% 되지 않은 사이클인데 옛날에 비해서 2년 사이클에서 1년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짧게 사이클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블랙엘 사이클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HBM4 가기 전 3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관련된 수명과 그 관련된 판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루빈을 지금 출시를 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냐라고 봤을 땐 한두 분기 정도는 늦출 수 있을 만한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옵션 모두 엔비디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은 크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노이즈로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퀄컴의 경우에는 AP 칩에 대한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 아닌가 봐요. 다시 TSMC를 중심으로 생산 전략을 짰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건데 이거 뭐 진실 게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수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율이 한 30%까지 이제 왔다가 지금 한 60~70%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퀄컴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제 TSMC에 굉장히 좀 의존도 많이 해왔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GOS 이 발열 이슈가 여러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스냅드래곤도 사실 맡기지는 않았었죠. 맡기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엑시너스 2600을 이제 탑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설계와 관련된 보안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도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TSMC도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특히 3나노나 5나노 쪽에 이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대신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일단 수율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퀄컴 입장에서는 아마 TSMC 쪽으로 조금 선회하는 부분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율적인 안정화를 좀 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반도체 섹터들 조정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필드로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휴전 소식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 많이 올랐죠.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역시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 훈풍을 계속해서 타고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메모리 쪽 쇼티지 얘기는 사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는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는 국면 속에서 기존에는 인터넷 속에서만 등장했던 데이터가 행동 데이터로 새로운 로우 데이터로 쏟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소프트 데이터까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이제는 현재까지로는 사실 디램에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게 점차적으로 넘어서 이제 낸드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확연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잠깐 나왔던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설비 투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면 계단식으로 늘어난 캐펙스가 순간적인 메모리 수요의 공급 우위를 누릴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생각보다 많은 어떤 메모리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 잠깐 동안에는 메모리에 대한 가격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디램 가격이 잠깐 좀 빠지고 이러긴 했었지만 네. 사실 장기적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메모리에 대한 필요성은 높고 지금 이것과 별개로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를 만한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었고 낸드는 아직까지는 사실 확연하게 쇼티지가 어느 정도 확인도 안 된 상황입니다. 디램에서 이제 낸드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의 샌디스크에 대한 어떤 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인 노이즈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흐름 같은 경우가 순간적인 주가 플로어를 잠깐 동안은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 관점에서의 메모리 쇼티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상황이고 에이전트 플랫폼 속에서의 이 피로도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디램에서 이제 낸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흐름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굳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얘기를 했으니까 비중 전략을 따져보면 샌디스크를 더 늘려야 되는
건가요? 너무 단순한 접근인가요? 일단 뭐 5대 5의 비중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의 대다수의 I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나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Q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캐pex 투자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을 어떻게 늘려나가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그 시기가 왔고 이제 HBM4의 전쟁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서버용 DRAM 쪽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왔었다면은 그게 가격 상승의 효과를 왔다면은 이제는 이제 특히 2분기 때부터는 특히 모바일 쪽에 대한 그 사이클이 이제 서버용 쪽으로 같이 얹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2분기 때부터 애플이 이제 대량 구매가 시작되는 시점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 낸드 쪽 같은 경우는 물론 낸드는 그동안 DRAM 쪽으로 공급을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동안 낸드를 공급을 많이 안 했었죠.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왔었는데 이제는 그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샌디스크 쪽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되어 왔을 때 결국에는 어디가 나냐라기보다는 두 회사 다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죠. 애플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출시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가을에 내놓죠. 신제품을. 근데 요거를 이제 나눠서 봄과 가을로 나눠서 이원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삼성 따라한 것 같은데요, 연구님? 우선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출시가 두 번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살만한 이유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공급단,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부품 재고 조달 같은 경우에 공급망 안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가을에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재고를 모아놓고 그거를 만들어서 한 번에 빵 쏘고 그 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조달과 공급망에 대한 안정을 시키는데 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계속해서 회전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설계가 유리해질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소재 관련된 공급망 관련된 불안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땐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이런 어떤 출시 전략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봄, 가을 매번 출시되는 게 우리의 기존 기대만큼 새로운 어떤 아이폰의 모습이 바뀌는 형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보급형이라든가 보급형을 출시하고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을 출시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꾸준히 지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얼만큼 우리의 핸드폰에 들어오느냐가 결국에는 애플 주가의 리레이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요인인데 네. 이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전략으로 출시 주기를 이제 1년에서 반년으로 줄인 것 자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애플의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어떤 지배력 여기에 대한 보완책인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일단은 애플은 이번에 이제 모바일 사재기를 한 이유도 그 램을 산 이유도 결국 중국 쪽 시장을 좀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중국 쪽 모바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진이 굉장히 박한 상황이죠. 결국 애플 입장에서도 일단은 수익성을 어느 정도 저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쪽의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좀 전략이 이번에 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폼팩터의 변화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이제 중국의 하웨이의 뭐 엑스메이트나 뭐 여러 이제 출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가격을 다운시키서라도 점유율을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지금 중국에 대한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치킨 게임에 대한 승자가 아마 애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